저는 퇴사를 했다고 할 수 없는데 출근을 안 시켜주니까. 이거 누가 찾겠습니까? 누가 뭐 거저 준다 할지라도 누가 갖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3월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던 민초들의 마음이 3.1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번져가던 때였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제의 포갑에도 꺾이지 않고 결국 광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 세기 전 그때처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3월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기대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400만 지역민들의 목소리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원으로 일한 송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근로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년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금 여권 발급원들이 여러 명 계신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출근길 시위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반성났다. 즉각 복직 이행하라. 이행하라. 4월달에 사회근무했더니 최소 30몇만 원을 받는데 이거는 정말 기름값도 안 나오는 돈이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나 너무너무 생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만두게 됐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고용할 때 채용 공고라든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러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였거든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끼워져서 저희가 제대로 고용이 됐다면 아마 퇴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지연과 품질 관리, 보안성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때부터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씨는 2011년부터 조폐공사 ID본부에서 여권 발급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소형 발급기를 통해 여권 정보를 발급하고 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여권 책표기 업무와 그리고 발급 업무, 유감 판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글씨가 뭐 깨졌거나 아니면 인쇄가 뭐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외국에 나갔다가 뭐 입국을 못 한다거나 뭐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자 형태의 여권을 다듬는 것부터 발급기에서 나온 여권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조폐공사에서는 매일 여권 신청량에 따라 다음 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인력 풀을 운영하며 순번제로 출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성립이라는 거는? 나오지 말라는 거고요. 나머지 표시 안 된 거는 출근 인원 8명, 근로계약 미성립이 6명. 여권 발급 업무라는 것 자체가 고무줄 같은 그날그날 발급 업무, 그러니까 여권이 들어온 수량대로 발급해 나가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전날 5시 이후에 쉬어라, 뭐 출근해라 이런 통보가 들어갔던 일이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잡고 싶어도 언제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항상 정말 5분 대기조로 뭐 사생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여져 있었던 거죠. 현재 여권 발급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일하는데요. 업무의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양이 23,000건에서 많게는 26,000건까지 들어오거든요. 단순히 여권의 이제 불량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사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일의 강도가 이거는 일용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공사라는 곳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죠. 여권 발급원들은 업무 형태와 관련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한 지 22개월 즈음 송은영 씨는 조폐공사에서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저 종이를 주면서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아직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보고서 제출을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인을 안 하고 발급실로 올라왔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등기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내용은 송은영 씨를 일용근로자 인력풀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동안 송은영 씨는 4차례나 입사를 반복하면서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를 했다고 할 수 없는데 출근을 안 시켜주니까 밴드에서 아예 저를 이제 탈퇴시켜 버렸고. 송은영 씨는 사측이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해고를 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강퇴당하는 좀 희한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죠? 제가 이 일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저희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시키지 않으려고 22개월 꼼수 일용직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놀라웠고요.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국회에도 찾아오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현재는 노동법상으로 상용직이라는 판단을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로부터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폐공사의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채용 공고 및 내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분들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고 저희가 상용 근로자로 보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송은영 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여권 발급원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고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직 복직을 주문했죠. 노동관계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시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를 이제 실질주의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로계약서의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이 상시 지속 업무이고 해당 여권 발급원이 상시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심도 있는 판단을 받겠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무가 한시적 업무입니다. 한시적 업무인 직무에 대해서 공사가 모두 다 정규직을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외교부의 중대형 발급기의 도입이 시기가 점점 이렇게 연기되면서 중대 발급기 전환 시점하고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폐공사에서 이 여권 발급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과 이 조폐공사 측 간의 고용과 관련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폐공사 측이 이 여권 발급원의 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초창기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다가 일용직 근로자와 혼용,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전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채용했느냐라는 이런 고용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그 업무의 성격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 측은 지난 14년간 필요했던 업무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용적인 업무 아니겠냐 이게. 근데 사측은 앞으로 중대형 발급기가 도입되면 고용 유지도 어렵다. 그리고 한시적인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풀에서 제외된 이 여권 발급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로자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자의 실태를 볼 때 이건 기한 정함 없는 상용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서 사측이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근데 좀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의 출근 방식인데 자신의 출근 여부를 전날 5시나 돼야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흔히들 친목도모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 SNS를 통해서 내일 내가 출근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측에서는요, 이 여권 발급량이 매일매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5분 대기조라는 다소 불편한 그런 표현까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측에 이어지는 갈등,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여권 발급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권 발급원들도 그 여파를 실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여권 발급원들을 상용 근로자로 판단했고 임금을 재산정하면서 체불된 임금이 발생한 겁니다. 금품 체불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관련해서 미지급액이 한 5억 2,100여만 원,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1억 1,900여만 원, 그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액이 1,700여만 원, 그리고 그 교육기간 중에 감액한 임금 1,400여만 원,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액이 한 5,100여만 원에서 총 163명에 대해서 저희가 7억 600여만 원에 대한 금품 체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항별 조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7억이 넘는 금품 체불액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공사는 그 본 시정 명령에 대해서 지난 2월 17일 날 이행 완료하였고요. 다만 그 상용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폐공사와 노동자들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측은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여권 발급원들에게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갑자기 합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금액이 1,300 얼마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너무 진짜 놀랬어요. 그런데 합의서에 담긴 합의 조건이 석연치 않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등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합의서 내용을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상대가 이렇게 동등하게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알린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합의서를 저는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참 처음 봅니다. 그만큼 회사 측이 그 조폐공사 측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조폐공사는 해당 합의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의서 사항의 비밀 유지는 사실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내용이 좀 너무 구체적이었고 좀 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는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또 국회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이런 증언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적인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어떤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14년 가까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해온 한국조폐공사.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서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했던 저희 여권 발급원들을 부당해고 빨리 해결돼서 회사로 돌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위를 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회사 측인 조폐공사와 이렇다 할 대화의 장조차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3명에게 7억 600만 원가량의 금품 체불액이 확인이 됐고요.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제 다행히 이를 받아들이고요. 전액 지급을 한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여권 발급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고 또 서러움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사측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썼는데 이 합의서 내용이 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합의서를 보면 이번 항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더 문제되는 것으로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정부, 국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동조합 및 그 관계인 등을 포함하게 누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한테. 이게 지금 시대에 나온 합의서입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도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걸 어디다 얘기하지 말라는 건 큰 문제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또 보면은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 외교부의 결정에 따라 자동화 장비, 중대형 발급기가 도입이 되면 이 여권 발급원들의 업무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여권 발급원들이 업무가 있어야 이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없다. 이렇게 사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은 과거에도 중대형 발급기 도입이 수차례 이야기가 됐다가 또 연기됐다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여권 발급 업무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와 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결과가 이 3월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 노동자들과 조폐공사 측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 이번 방송을 계기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네. 시사인 대세남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곳곳 어디든 찾아가서 부주리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따져묻는 시민늑보 불청객. 오늘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기본적인 사회 법규를 도외시하는 정치인들의 속내를 엿봅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어떤 현장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서의 불법 현수막 문제,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왜 이토록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내걸을까요? 오늘 시민늑보 불청객에서는 그 이유를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인들이 내건 이런 불법 현수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정치인들 현수막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인사한다.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조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보기는 안 좋네요. 네, 원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네, 보기는 안 좋습니다. 네. 더 의무가 강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불법 현수막을 해놓은 거는 좀 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들 그리고 각 자치구 의원들까지 정말 누구라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있는 현수막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현수막이고요. 저기는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현수막이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현수막이 있고요. 또 저쪽에는 국회의장 현수막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교차로에 국회,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나란히 걸려있는 웃지 못할 풍경.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저희가 이제 명절 지나고 명절 기간 때 돌다 보니까 그 현수막 거리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내걸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의장님 현수막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경위를 걸으셨는지. 저희들이 현수막을 아주 최소한도로 걸었습니다. 선곡을 한 2매 정도 최소한도로 코로나 관련한 이겨내자는 뜻으로 걸었습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거리에 그렇게 거는 거는 불법인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공을법에 위배되면은 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옳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소 관공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걸었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의회의 수장인 권중순 의장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대전시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좀 현수막을 걸으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좀 많이 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 안 없어지는 걸까요? 그런 현상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에는 한 3, 4일 붙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철거를 했고 기본적으로 명절 인사 잠깐 했었던 거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명절 때 한 3, 4일 예시했나? 그랬더니 중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발적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철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계속 게시를 하더라고요. 차이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취재를 하는 도중 권중순 의장의 현수막이 자진 철거가 아닌 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 철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그 명절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드리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이런 뜻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이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보기에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대전광역시 의회 권중순 의장. 그렇다면 기초의회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은 어떤 말을 할까요? 실례합니다. 의장님 계신가요? 외부에 계신가요? 거리에 이제 그 새 인사 현수막을 거셨더라고요. 예.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불법은 맞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선출직인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주민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들이 그렇게라도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 맞아 우리가 지난 선거 때 A라는 사람을 뽑았지 B라는 사람을 뽑았지 하면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걸 걸면서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주민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고 하는 다짐도 갖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이 용인돼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불법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대전광역시 서구의 이선용 의장은 불법이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기초의회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현수막 거신 것 때문에 의원님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어떤 경위를 거시게 됐는지 좀 들으려고. 옆에 보면 이제 전국민 무료 백신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서. 명절 때 네. 그 의원님이 이제 거리에 현수막을 좀 많이 내거셨더라고요. 아, 예. 그게 불법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매년 다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명절 때 저희가 이제 임기 4년 동안에 처음 달았어요, 이번에.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사실 만나 뵙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좀 유감스럽고요. 저희가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표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순산 1, 2, 3동 지역구에다 조금 걸었죠, 제가 조금. 그런데 그 현수막 그렇게 거는 거는 불법인 건 아신가요? 예, 그렇죠. 그건 네. 다 그렇게 이제 걸으니까 의원님들 제가 못 건다 소리는 못 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 남들 다 거는데 또 안 걸리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당신만 안 걸었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의원이고 하니까 불법이라면 불법이겠지만 그냥 마음적으로는 그냥 그 정도는 좀 통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의 불법 광고물은 각 자치구에서 단속 권한이 있고요. 이를 대전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대전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도대체 이 정치인 불법 현수막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이 정치인이다 보니까요. 그럼 업자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저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 한두 번의 실수로 그거 가지고 처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거고요. 한두 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상습적인 것 같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불법이라는 점에서 보면 법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마땅히 이 부분은 처벌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정치인들,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치인들이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 정치인들이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시점이 설 연휴가 지난 직후였는데 거리 곳곳에 여전히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건 명절을 맞이해서 주민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인사다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렇겠지만 현행법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설치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이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 이제 슬슬 내년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정치인들, 출마 예정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자연스럽게 아니 좀 대놓고 알리려는 거잖아요. 정치인도 자신이라는 상품을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관례적이고 또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정이 그렇다면 그분들도 이 과태료를
내셔야죠. 지난해 그 대전 동구에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31건인데 이 중에 정당이나 정치인, 행정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수막 설치가 마치 뭐 정치인들의 특권이냐 이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이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다뤘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로 불청객이 또다시 따져 묻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숫자,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자, 오늘은 이 주의 숫자입니다. 자, 33, 3. 이 숫자들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접종 첫날 전국 213개 요양병원과 또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또 입소자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1차 접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우리 지역도 요양병원에 대상자의 접종을 완료하고 이제 4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는 당뇨와 고혈압 등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진 성인들입니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참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이 숫자 33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접종 부위가 붓거나 또 아플 수가 있고요. 가벼운 근육통이나 또 두통, 열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30분은 접종 장소에서 머무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접종 장소에서 30분을 머문 후 문제 없이 집으로 이제 가셨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 이 3시간은 주의 깊게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열이 나거나 혹 이제 구토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가셔야겠고요. 이때 이제 괜찮다고 해도 최소 3일, 또 3. 이 3일은 몸 상태에 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종식을 위한 일이니만큼 꼭 내 순서에서 백신을 접종하시고요. 30분, 3시간, 3일 2주의 숫자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시시비비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종시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천정부지, 투기광풍, 복마전 등의 단어들과 함께 세종시 부동산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합니다. 대체 세종시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출범 이후 연이은 개발 이슈는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습니다. 다 로또죠. 분양받고 지금 평당 이때는 1,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3천 정도 2배에서 3배까지 보시면 돼요. 분양가는 4억 정도인데 나중에 34평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시세가 9억 5천에서 매물이 없거든요. 4억에 분양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진짜 높거든요.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청약 평균 경쟁률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3.6배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한 1,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청약 1순위에만 7만 명 이상이 지원했을 정도로 관심이 쏠린 곳이었는데요. 지난 2월 1일과 2일에 있었던 청약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한 겁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인 특정 평형에 지원한 예비 입주자가 총 40명인데 70번이라는 예비 번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첨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다 따로따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다만 예비 당첨자에게 내보낼 때 번호만 이게 좀 예기치 않게 섞이는 오류가 나와가지고. 유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순번을 별도로 부여해야 했지만 통합된 순번을 부여해 발생한 오류로 표시의 실수일 뿐 예비 입주자 순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에는 문제 없고 당신의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떠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열람 정도 할 수 있게 해서 처음부터 시원하게 풀었으면 이게 이슈화되지도 않고 국민청원에 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세종시 부동산을 둘러싼 과열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작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들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들이 투기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호가를 조장하기 위해서 호가 올려놓고 계약 취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큰 판을 흔들고 다닌다는 거죠. 호가를 올려놓고 계약 해지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점을 아마 투기 세력들이 규명이 좀 이용하지 않느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완전 이행이 되려면 잔금이 다 치러지고 등기가 완료돼야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도 실거래 금액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계약 완료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된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가격 조회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제도적 한계는 또 있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계약서랄지 뭐 이런 거는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작성해서 넣으면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손쉬운 실거래가 등록 절차가 오히려 일부 투기 세력의 호가 조작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결국 부동산 시장 교란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2건, 3건만 실거래 가격이 기존의 가격보다 1억 이상씩만 뭐 좀 차이가 나게만 3건 정도만 돼도요. 그 아파트 가격은 그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죠. 이거를 뭐 정당한 거래였다라고 해버리면 뭐 피해는 고스란히 웃돈을 주고 사신 분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한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제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과열 분위기를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 구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치밀한 부동산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를 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취소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취소가 어쩔 수 없어서 실제로 그 거래를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허위로 한 것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신고가 거래 그리고 취소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법 허위 신고가 한두 건만 해도 그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청 크죠. 네. 사실이죠. 관계 당국의 실태 조사가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5일 이렇게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실거래 허위 신고를 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 허위 신고로 확인이 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런 부조리들은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불어닥친 부동산 강풍이 토지 거래에도 일고 있습니다.
신도심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연서면 기룡리의 한 야산. 황량해 보이는 이곳에 무려 775명의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 오늘 저 병원 있는데 그 뒤 안에 가기니까 길이 없지 지금 어디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뭐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야 우리가 아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뭐 돈돈이 뭐 800 이런 거 처음이요. 직접 확인해 본 토지는 마을 주민의 말처럼 출입로도 없이 가파른 산길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인적도 없는 곳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 기획부동산 때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호 세종지부장을 만나 기획부동산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우리 개발이 되지 않을 땅,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땅들을 그게 마치 싼 땅을 나중에 기대 가치가 엄청 클 것이다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땅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지분이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평을 가지고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등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땅이 전체 몇천 평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내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경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분 등기라도 본인 앞으로 되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재산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종시 토지 현황을 보면 100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곳만 무려 52필지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연기면 수산리의 공유지분 토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사도 자체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누가 여기를 개발하고 누가 쓸모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의 문제는 상당수가 향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분할 거래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기획부동산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3천만 원 정도 앉혀 있거든요. 그래서 158평이에요. 값어치가 없고 산이 개발되지 않는 산이라는 걸 몰랐죠. 중간에 아는 사람이 권했던 거죠. 만나서 브리핑도 듣고 말수하니 장난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지금 158평을 약 한 3천 얼마요? 3천 좀 넘게 주고 사셨다면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치잖아요. 평당 20만 원 정도 뭐 될 수가 없죠. 이거 누가 찾겠습니까? 누가 뭐 거저 준다 할지라도 누가 갖겠어요? 이게 아마도 세종시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아마도 과장되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해당 지역들은 정말 개발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그 산은 개발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1번지는 개발 계획이 없죠. 그럼 여기는 앞으로 추후로도 아예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시리스는 전혀 없습니다. 700명, 800명 동의를 다 받아요.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의 치밀한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 경고합니다. 살아 계신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돈이 어떻게 좀 많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기획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돈을 조금 더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 왜냐하면 기획부동산 수법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억 단위 넘어가는 땅을 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빌리던 어쨌든 몇 천만 원 선 마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또 권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제 여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획부동산으로 멍든 세종특별자치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세종시와 가깝다는 이유로 개발 예정지로 둔갑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걷기 힘들 정도의 그냥 야산 맹지잖아요. 네. 근데 돈을 내고 내가
땅을 샀는데 그럼 그 땅에서 요만큼 이제 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또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형태의 부동산은 공유 지분으로 땅을 산 거에 해당하거든요. 최근 떠오른 어떤 기획 부동산 이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공유라는 것은 특정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분수, 그러니까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부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체의 그 사용 수익의 방법을 다른 공유 지분권자 의견이 맞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분을 한다고 해도 자기 지분만 처분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 땅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이런 게 문제겠고요. 개발 예정지다. 호재가 있다 이러면서 기존 땅값보다 몇 배의 이런 값을 매겨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형태, 기획 부동산 형태이죠.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법인 한 곳이 최근 3년 새 수십 필지매를 1,800여 건 이 공유 지분으로 거래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종시 또 국토교통부가 점검하고 강력히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함께했던 박명환 아나운서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사인 대세남, 시민들에게 더 큰 힘이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아파트 가격.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계약을 마치 진짜 계약인 것처럼 신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올린 높은 거래가에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양극화된 현실.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비단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긋난 욕망은 아닐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